여야가 올해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을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연장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등 법안마다 입장차가 커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행태는 납득할 수 없지만 당당히 임하겠다며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시기나 방식 등은 변호인과 협의하겠다고 말해 28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3월 8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4선의 유흥수 상임고문을 위원장으로 이번 주 중 선관위 구성도 마무리할 계획인데 당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본격화됐습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오늘은 문재인 케어 폐기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서 사실관계를 짚어봐야 할 사항은 무엇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이번 주 올해 말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 연장 논의에 주력합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 근로제 등이 그 대상인데요. 일몰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지만 이견이 커 합의를 이루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차 기사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없이는 올해 말로 제도가 사라지지만 추가 연장 여부를 놓고 여야 입장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 연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입 차량의 번호판 장사 등과 같은 운송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본적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일몰제라고 그래서 이것만 하나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민주당은 3년 연장을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 1차 파업 중단 후 약속한 안전운임제 연장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괘씸죄로 안전운임제를 악용하는 수준 낮은 협박 정치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까?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에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해 일몰을 2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제를 폐지한 뒤 대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올해 말로 끝나는 상황. 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5년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국고를 지원하자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열릴 복지 법안 심사 소위에서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다만 여야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한시적으로 5년 늘리는 한국전력법 개정안 처리 등엔 이견이 없어 본회의 문턱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말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본회의가 30일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모레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이 결백을 입증하라며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꺼내들며 맞불을 놨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이재명 대표가 검찰 행태에 당당히 임하겠다며 검찰 출석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시기와 방식은 변호인과 협의하겠다고 밝혀 28일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일은 오는 28일 수요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소환 조사에 당당히 임하라며 연일 이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단 1원의 사적 이득을 취한 일이 없다고 말해왔듯 검찰에 출두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은 이 대표의 개인 비리인데 민주당이 나서 야당 탄압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왜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의 야당 탄압 프레임에 제1야당이 들러리 서야 합니까?
왜 민주당이 이재명과 함께 자폭하려 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김건희 특별검사 도입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요구에 대한 맞불 성격인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파헤쳐가며 소환을 통보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가 계속된다면 우리 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박용진 의원 등 당내 일각에서는 당의 단합과 국민적 의혹, 불신 해소를 위해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검찰 공세에 뒷걸음질 치지는 말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당당하게 임하실 거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조금 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안인데도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당당하게 임하겠다며 다만 조사의 일시, 방식 등은 변호인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된 연말 특별사면 명단 확정을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사면 대상은 내일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야권 인사들을 들러리 세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제출했는데 여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을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을 야권의 요구대로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특사로 자녀 형기가 17년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했음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녀 형기가 많이 남아 사면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 사면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협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되는 김 전 지사를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전 지사가 사면되더라도 복권되지 않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고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중대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혹은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편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에서 건의한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가운데 내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사면 명단이 최종 확정 의결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내년 3월 8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전대 룰에 이어 일정표까지 확정하면서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3월 8일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국민의힘은 2월 초에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고 예비 경선을 실시해 경선 진출자를 가리는 컷오프를 진행한 뒤 합동 토론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 날짜는 3월 8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결선 투표를 실시하더라도 최종 결과 발표는 비대위 임기 만료일인 3월 12일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총괄할 선거관리위원장엔 4선 국회의원과 주 일본 대사 등을 지낸 유흥수 상임 고문이 위촉됐습니다. 유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구성에 대해 당과 의논해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주 당대표를 당원 투표 100%로만 선출하는 전대룰 개정을 확정한 데 이어 전대 일정표까지 마무리하면서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은 더 거세졌습니다. 특히 김기현 의원과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 간 이른바 김장 연대에 대한 견제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연대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윤상현 의원은 연대론이 나오는 것은 자신 없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꼬집었습니다. 연대에 이렇게 너무 집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 이에 당사자인 김기현 의원은 자신을 향한 견제구가 홍보 전략의 언행으로 생각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전당대회 시간표가 확정되면서 출마자들의 출사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첫 주자로 김기현 의원이 내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민의힘이 남북 비핵화 선언 백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기호 북핵 위기 대응특위 위원장은 북한이 스스로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전 세계에 선언한 만큼 미국의 확장 억제 실질화를 전제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의 핵 위협에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복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당무감사원 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전 국정원장과 4선위원의 경륜을 감안한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당무감사원장은 3선의 이하경 의원이 선임됐는데 당무감사원은 당내 집행기구의 당원 당규 준수 여부 등을 감찰하는 기구입니다. 정의당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7대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하겠다고 했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당론 확정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노란봉투법 입법을 요구해온 민주노총은 연내 법안 처리 등을 요구하며 오늘 민주당 중앙당사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회가 지난주 내년도 예산안을 이제 처리를 했는데 예산 부수 법안도 함께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됐었죠. 일반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직장인들이 가장 눈여겨볼 만한 이 소득세가 달라졌습니다. 현행 과세표준 4,600만 원을 초과하면 24%의 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과세표준 5천만 원까지 15% 소득세로 하향된 것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과세표준 5천만 원, 연봉 기준으로 보면 7,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면 원래는 24%의 소득세를 적용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5%의 소득세를 적용받아서 세금이 54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세입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 월세 세액 공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최대 12%였던 공제율이 내년부터는 최대 17%로 올라가서 월세 세액 공제가 늘어납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기존 12%에서 17%로 그리고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기존 10%에서 15%로 각각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월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을 월세로 지출했다고 가정하면요. 원래는 12%를 공제받았지만 이 세법 개정되면 17%를 공제받게 돼서 현행 대비 30만 원 정도 혜택이 있습니다. 이 종부세 경우엔 서울과 같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자들이 중과세율에서 내년부터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가진 부부도 절세 효과가 큰데요. 이 기존 공제액이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돼서 공시지가 18억 원의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부부가 공동 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내년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군요. 이 직장인과 특히 이제 세입자가 이제 꼼꼼히 좀 살펴봐야지 혜택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일명 빌라왕이 이제 화제가 되면서 전세 사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통과된 세법 개정안 중에는 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법도 포함이 돼 있다고요? 맞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만 해도 3,700건이 넘었고요. 이 피해 금액도 8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은 경매를 통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이 세금부터 추징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아는 게 중요할 텐데 이번에 본회의에서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앞서 설명했듯이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 집주인의 세금을 먼저 추징해서 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개정안에선 이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입자가 모르고 있던 체납 세금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집주인이 세금을 어느 정도 체납을 했는지 그 세입자가 이제 알 수가 열람을 할 수가 이제 있다는 거고 또 세금보다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언제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는 겁니까? 이게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꼭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그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을 처리했던 여야가 오늘부터 연말에 시효가 끝나는 일몰 법안을 두고 이제 논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전망은 또 어떻습니까? 네, 여야는 이 모레 본회의를 열어서 일몰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추가 연장 근로제 그리고 화물차 안전 운임제 법안을 두고서는 여야 이견이 커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추가 연장 근로부터 살펴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에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자는 건데 올해가 지나면 일몰됩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도입됐습니다. 당시 중소기업들은 이 근로시간 단축을 감내하기 버겁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결국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통해서 올해 말까지 최대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이 소상공인들의 여건을 고려하고 또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해서 일몰을 2년 더 유예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아무 대책 없이 일몰 직전에 논의에 나서는 건 노사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에 따른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면서 여러 우려를 표하면서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화물차 안전 운임제 법안 또 이제 살펴볼 텐데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 3년 연장안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안전 운임제, 이 차량 유지비하고 운임료 같이 화물차 기사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이 최저 임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시행해서 올해로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민주당을 말씀해 주셨듯이 일몰 연장,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연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 제안한 3년 연장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건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존 3년 연장 제안은 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무효가 됐다면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난달 정부 여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이틀 뒤에 바로 이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가면서 3년 연장 제한은 무효가 됐다는 입장입니다. 이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이 연장 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소관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상황인데요.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내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이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올해로 일몰되는 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도 이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큰 틀에서 국고지원의 필요성은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 다만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서 우선 5년 동안 일몰을 연장하자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국고지원 연구화를 주장하면서 아예 일몰제를 폐지하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일몰 법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추가 연장 근로제는 이제 국민의힘, 화물차 안전 운임제는 더불어민주당이 3년 연장을 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그 일몰 법안도 좀 살펴볼까요?
채권 발행 한도를 높인 한전법 그리고 가스공사 개정법은 여야 이견이 적어서 모레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한전법 개정안은 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6배로 늘리자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서 이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말까지만 유지하는 5년 1별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 역시 산자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다만 추가 연장 근로제 같이 일부 법안에서 여야 이견이 첨예한 만큼 이 본회의 일정이 조금 늦춰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야 합의 사항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이 본회의 처리 시점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2월 26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좌표 찍기 대 알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사진과 실명을 공개했죠.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 찍기라고 비판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는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사 명단 공개에도 이 대표의 수사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공세를 높였습니다. 꾀를 내어도 죽을 꾀만 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 딱 그렇습니다. 검사들 좌표 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표 찍어도 좋은데 거기에 무슨 검찰이 위축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스운 것은 좌표 찍기도 실패해서 사진조차도 엉뚱한 사진 역화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SNS를 통해서 민주당 전체가 개딸의 일부가 됐다고 비판하면서 당이 공개한 명단의 극단적 지지층이 달라붙어 공격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알 권리 차원이라면서 명단 공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개가 되어 있죠. 언론에도 거의 다 나 있는 것이고 검찰 독재 정치 탄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수사 검사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 권리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검사가 누가 수사검사이고 누가 그 지휘군지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이게 비밀이 아니잖아요. 비밀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좌표 찍기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은 어색한 일인 거는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서 명단 공개를 한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형사 문제를 두고 공당이 공직자들을 향해 좌표를 찍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법조계는 2년 전에도 정치권의 검사 명단 공개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검사들의 명단 공개가 이재명 대표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대표 되세요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인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당대표 되세요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원하는 당대표에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겠냐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나 부위원장은 출마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타 후보와의 연대설에 대해선 출마 준비 중인 어느 당권주와도 연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자 존재감 부각에 나선 당권주자들. 하지만 연대설엔 모두가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나눠본 적도 없고 나경원 의원께서 이미 밝혔죠. 연대는 절대 없다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개개인 후보의 총선 승리 전략, 당의 개혁 방안 이런 비전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김장연대를 공식한다 그런 계획은 없고요. 뭘 공식할까요? 여러 의원들하고 사이에서 다 호흡을 잘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이런 당권 주자들의 뜻과는 다르게 당권 주자를 둘러싼 연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을 두고는 김장연대,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을 향해선 안장연대, 그리고 서로 연대는 안 하겠다는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나안연대까지. 이합집산식의 연대설이 불거지자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일침을 했는데요. 자, 이런저런 연대로는 자신 없다는 소리로 들린다면서 필승 연대는 윤상현과 당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연대론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장연대에 대해서 당내에서 견제를 좀 많이 받으시죠? 견제받는 거 없는데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많이 칭찬해 주시던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거 캠페인 차원에서 자신이 홍보 전략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은행들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바라보는 것이요. 그게 뭐 일일이 다 코멘트 하겠습니까? 본격적인 전당대회 모드에 돌입하는 국민의힘. 당원 스킨십을 늘리면서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당권 주자들. 당권 시계가 빨라지면서 당권 주자들의 교통정리는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2022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인데요. 하지만 내일 특별 사면이 단행될 예정이고 모레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일입니다.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도 정치 공세가 쉴 새 없이 계속되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을 연결해서 관련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일이 이제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갖고 28일 출석은 그 원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대신 그 이후에 조사, 날짜, 방식 등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짧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와 또 특검을 요구하면서 이제 맞서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예, 먼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당당하다면 이번 검찰의 소환과 그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잘못한 것이 없다면 오히려 이번 수사를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이야기들은 이번 28일에도 소환이 어렵고 또 내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어떠한 그 정치적 모략할 것을 찾는 것 같은데 그러한 정치적 술수를 부릴 시간에 차라리 검찰의 소환에 임해서 본인의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요구가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물귀신 작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약 2년 반가량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9석이라는 그 거대한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자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몰두하는 상황이고 또 그 몰두를 넘어서서 김건희 여사 물귀신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그 거대 권력을 언제까지 그 범죄 옹호에만 남용할 것인지 저는 민주당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단행할 예정인데요. 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긴 하는데 정작 국민 여론은 사면 반대가 절반 이상인 상황이고요. 또 야당에선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을 받는 것을 놓고 들러리를 세웠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사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전직 대통령이시고 지금 건강이 매우 위중한 상태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의 과정을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민주당이 그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것을 저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든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려서 사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마찬가지로 문 전 대통령의 그 통큰 사면 결단에 대한 비판을 과연 했었는지 묻고 싶고 김경수 지사가 전직 대통령과 같이 사면된다고 해서 들러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말 그대로 그냥 전직 지사에 불과한 사람인데 어떻게 본인이 전직 대통령과 그 같은 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이번 사면은 그 국민 통합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이것을 호도해서 마치 정치적인 술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닥터카 탑승 논란으로 신현영 의원이 국회 윤리위에 이제 제소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국정조사에서 전후 행적을 낱낱이 규명을 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본질에서 벗어난 과도한 정치 공세다. 이게 이제 그 야당의 반박인데요. 이 반박에 이제는 그 어떻게 또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신현영 의원의 거짓말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닥터카를 중간 지점에서 탔다고 하더니 지금 드러난 것에 의하면 집 앞으로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도보로 3분 거리인 그곳으로 닥터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고요. 이 닥터카라는 것은 대형 인명피해가 났을 때 신속하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의원을 태워가느라 그 본인이 말한 그 골든타임 4분은커녕 20분도 넘은 상황에서 이태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 의원은 차에 타고 있었고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을 시시각각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현장에는 15분만 머물렀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번 국정조사를 왜 하게 된 것인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방지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참사 발생 후 재빠른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조사하려고 이번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신현영 의원의 정상적인 닥터카를 본인의 집 앞에 불러서 사후 조치를 늦게 한 그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이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자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해당 병원의 닥터카가 이태원 참사 현장에 늦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도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뭐 본인이 사퇴를 하셨지만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 닥터카를 갑질 형식으로 해서 본인의 집 앞에 부른 것을 소상히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신 의원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를 드리고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향한 그 참된 도리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5년간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 재정을 파탄시켜 인기만 얻고 권력만 유지할 수 있다면 나라 곳간이나 다음 세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려다 미국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너진 트럼프 대통령과 도낀 객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트럼프를 꿈꾸는 것입니까? 모든 질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 폐기 방침을 둘러싼 논란에서 정치적 공방 이전에 또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되는지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연말에 굉장히 뭐 바쁘실 텐데 네. 나와주셔서 굉장히 반갑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최근에 네. 그 MBN 그리고 이제 한국 여성 유권자 연맹이 주는 참 괜찮은 의원상 그리고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가 이제 선정한 최우수 정책 의원상을 이제 수상을 하셨는데요.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발달 장애인 대책 마련에 이제 애를 쓰고 네. 계신 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이 대책을 위해서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또 직접 정성이 담긴 손편지를 쓰셨다고요. 네.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이었어요. 그 발달 장애인 가족들의 이런 비극적인 반복되는 참사를 좀 막아보자. 네. 그러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목소리를 대신 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참사 관련돼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결의안 하나랑 그다음에 이 발달장애라는 것이 물론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만 교육부도 있어야 되죠. 고용노동부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이런 특위를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요 2개의 결의안을 가지고 이제 직접 손편지 쓰고 전화도 또 일일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설득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네. 나서 2가지 결의안 전부 다 170여 분 넘는 여야 의원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네. 아마 21대 국회 결의안 중에서 가장 많은 의원 숫자가 동의한 게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요 대책을 마련하자는 결의안은 이제 상임위 통과해서 본회의에 가 있고요. 네. 그런데 요 특위 결의안은 아직 운영해서 계류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 특위도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참사라는 표현은 네. 발달장애인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네. 사건, 사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네. 그리고 그 가족 당사자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인 알겠습니다. 거죠. 예. 네, 국감에서 지적을 하신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새 예산안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거 지적하셨는데요. 네. 병원 갈 곳이 없어 떠드는 아이들이 정말 맞아요. 많다고 들었는데 그나마도 2곳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23일에 예산안 처리가 됐는데 이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증액이 됐습니까? 네, 살려냈어요. 아, 너무나 네. 다행히도 내년도 예산안에 그 17억 4천만 원 정도 그렇게 큰 돈은 또 아니거든요. 네.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관련해서 이제 필수 인력 그 인건비가 포함이 됐어요. 근데 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민간 차원에서는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힘들고요. 네. 그리고 이 운영 자체도 아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늘어요. 어린이 재활 치료의 성격상.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업을 누가 하겠어요? 민간이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국가가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하는 병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도 운영비가 그럼 계속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이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을 조금 살펴보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랑 센터가 한 10곳 정도 좀 건립을 추진 중인데 그 모든 곳들이 좀 잘 되고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게 많이 또 큰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그 정부의 복지 정책은 약자가 빠진 복지 정책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케어 네. 이제 공방이 폐기 뜨겁죠? 논란과 네. 관련해서 이제 네. 몇 가지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문재인 케어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그 미용과 성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정책인데 이 때문에 이제 5년간 20조 원이 이제 그 투입이 됐고 2040년이면 건보 누적 적자가 678조 원에 달한다. 이런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그 문재인 케어가 그렇기 때문에 건보 재정 파탄을 이제 불러왔다. 이게 이제 현 정부의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입장이실까요?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이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식 명칭을 한번 볼게요. 그 문재인 케어라고 쉽게 네, 이렇게 명칭이 있는데 그 정식 명칭이 건강보험 보정성 강화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주는 게 네. 문재인 케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에 가려져서 이게 무슨 정책이지? 하는 그런 의문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겠다. 그러면 건강보험을 보장성 강화하던 거를 축소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역대 진보 보수 어느 정권을 놓고 봐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친 정권은 없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아마 역대 처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문재인 케어가 이 재정 건전성의 파탄을 가져왔다. 근데 숫자를 보면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최근 들어서 오히려 좋아졌거든요. 지난 3년간 2018년에서 한 20년 정도는 3년 연속 이렇게 단기 적자가 좀 났어요. 네. 그러다가 작년에는 이제 흑자로 돌아섭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의료기관을 찾는 국민 여러분들의 숫자가 줄기는 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해도 일단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제 재정준비금이 20조 2천억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네. 물론 이 중장기를 계획을 하고 그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관련돼서 첫 일성이 재정 건전성 회복해야 돼. 만큼 이 건강보험의 재정이 지금 열악한 상황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숫자는. 2040년이면 그 누적 적자가 678조 원에 달한다. 이 통계는 그러면은 어떤 건가요? 그 통계는 물론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또 다른 변수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본다면 또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통계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 적자를 우리가 메우기 위해서 국민들의 건강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러면은 재정 건전성을 추구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특히나 시끌시끌했던 항목이 있는데요. 그 가격이 비싼 MRI와 초음파 검사 정말 사람들이 많이 했고 또 실제로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에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지적은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행간을 또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말의 뜻은 당연히 수요가 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들 하시라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이용하는 분들의 숫자가 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의 이용이 늘었느냐를 좀 살펴봐야겠죠. 네. 그러면 그동안 비싸서 초음파나 MRI 진료를 받지 못하시던 국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득 분위별로 보면요. 재산과 소득이 적은 층이 초음파랑 MRI를 훨씬 많이 이용을 했어요. 네. 그 말인즉슨 이제 재산과 소득이 괜찮던 국민들은 예전에도 그냥 내 돈 주고 받았고 이 보장성이 강화되니까 더 특별히 더 받는 일이 없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 조기 진료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더 많은 분들이. 네. 그러면 조기 진료가 가능해졌으니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기 진료를 못해서 놓쳐서 나중에 치료비가 많이 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건강보험의 그런 적자 그 염려를 좀 줄여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장이 안 되던 보험이 안 되던 MRI가 이제 보험이 되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MRI 진료를 받을 국민들이 그렇게 과연 많이 계실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인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감사원에서 좀 살펴봤어요. 요 MRI랑 초음파 때문에 재정이 얼마나 누수가 되지? 살펴보니까 2천억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1년 전체의 진료비로 얼마를 지출하느냐? 100조 원이에요. 그러면 한 0.2%. 그럼 요 0.2%를 잡아내면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다? 이거는 좀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문케어가 이제 과잉 진료를 또 이제 부추긴 측면도 있어서 소위 이제 의료 쇼핑이라는 이제 말도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이제 밝힌 사례 보면 한 그 40대 여성이 20곳이 넘는 병원에서 2,000번 넘게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이런 통계가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건보료가 2,700만 원이 이제 이분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병원 몇 번쯤 가셔요? 1년에? 병원 뭐 감기 걸렸을 때 최근에 좀 갔었고 사실 잘 그 병원 가는 거 별로 또 안 좋아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납부를 하면서 좀 이렇게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러면 상위 이용자들이 몇 회나 1년에 몇 회나 병원 외래 진료를 이용하는지를 봤어요. 근데 말씀하신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중에 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국민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외래 진료를 많이 이용한 1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 10명을 딱 보니까 1년에 1,200번에서 2,000번 정도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큰 문제죠. 큰 문제죠. 근데 이게 상위 10%도 아니고 전체적인 10명이에요. 전체적인 10명이요? 네. 그러면 요 10명의 사례를 가지고 문재인 케어를 폐기를 해야 된다라는 논거로 삼는다면 그렇다면 사실 이걸 조금 더 끌고 가기만 하면 건강보험 자체가 폐지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10명 때문에 문재인 케어가 축소돼야 된다고 폐지돼야 된다는 주장이 맞다면.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 과다 의료 이용 분명히 문제인 건 맞아요. 그러면 과다 의료 이용이 뭐냐. 1년에 병원을 외래 진료를 한 150번 이상 받으시는 분들을 과다 의료 이용자라고 우리가 기준을 놓거든요. 150번. 그러면 한 달에 뭐 10번 조금 넘게 병원 가시는 거죠. 그러면 요 과다 의료를 하시는 분들도 그럼 초음파랑 MRI를 굉장히 과다하게 진료를 받으셔서 이 누수가 생겼나 재정에 그걸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다하게 의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없어요. MRI랑 초음파에 관해서는. 그리고 특히
특히 MRI 관에서는 과다 의료 이용자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적게 MRI를 이용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과잉 진료를 받는 분들조차도 이 급여화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받지 않는다는 것, 네. 즉 이게 통계 경향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정이 어디서 누수가 되느냐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뭘로 꼽고 있느냐. 행위별 수가제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역시 그 문제 관련해서 동의를 했고요. 이 네. 행위별 수가제가 뭐냐면 의료 행위를 제공하면 제공할수록 이제 의료기관이 수익을 올리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수익을.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많은 의료 행위를 하도록 소비자에게 네. 이렇게 진료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 재정 누수가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 정작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좀 뒤로 한 채 이 좀 정치적인 목적에서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뭐 말씀하신 게 이제 의료 민영화 부분도 이제 살짝 좀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다시 이제 좀 관련해서 질문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문재인 케어 이제 폐기 움직임이 의료 민영화를 이제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게 국민 건강하고 이제 직결이 됐으니까 이제 본질 그 핵심을 좀 정확히 한번 그 짚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문재인 케어의 효과 부작용을 따지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그 유불리, 정치적인 그 정쟁으로 좀 가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그 시선들도 외부에서는 이제 있는데요. 문재인 케어 폐기 이후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보 개혁 방향 포함해서 전반적인 지금 그 정부의 보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실까요? 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거는 그동안 역대 정부가 꾸준히 해온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 문재인 케어인 거죠, 이름이. 네. 그러니까 이 명칭으로 인해서 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좀 정치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국민 의료비 경감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의료비를 좀 덜어주고자,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게 과연 포퓰리즘인가. 그래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20조 원을 쏟아부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20조 원이 사라진 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 20조 원의 혜택을 누가 받았느냐. 국민들이 고스란히 특히나 취약계층, 저소득층이 그 혜택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정략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좀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강화된 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을 좀 더 증진하기 위해서 이 문재인 케어를 윤석열 케어로 좀 이렇게 이어받아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민영화 관련된 그런 우려 관련해서는 이게 정부에서는 물론 부인을 하겠지만 당장의 건강보험 이 보장성이 축소가 되면 저는 당연히 민간의 영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진료 원가의 해요. 뭐 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네, 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 최근 언론 보도 분석을 보니까 그 지난 9월 1일이었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소득 구간별로 보니까 이 하위계층은 오히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됐고 네. 중상위 계층은 좀 오히려 더 적게 내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복지 정책 숫자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보건복지 정책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쉽게 좀 수용하실 수 있을까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네, 이번 논란을 좀 정쟁의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고 정치권 모두가 머리를 좀 맞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그럼 우리 의원님과 또 민주당 측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안과 정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의 주장이 재정 건전성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그런 보장성을 축소해야 된다는 것인데 재정 건전성 추구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죠. 그리고 네. 점점 더 사람들이 이용이 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향에서 그러면 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잘 아세요.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많이 들어본 사무장 병원, 그리고 면대약국, 면허 대여약국. 네. 이런 데에서 부당한 이득을
이제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국감 때 제가 들여다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17년 이후에요. 그 적발된 사무장 병원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환수 결정 금액이 1조 8천억이에요. 1조 8천억 네 했는데 얼마나 실질적으로 걷어들였느냐. 5%도 못 걷어들였어요. 면대약국 같은 경우에 3,600억 환수해야 돼. 얼마나 걷어들였느냐? 8%도 못 걷어들였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도 굉장히 이 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 이걸 제대로 실행만 한다면.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건강 보장성을 축소할 게 아니라 지금 환수해야 되는 그 돈을 제대로 걷어만 좀 들여달라라는 그런 대안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대안은 국가가 지원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건강보험 관련해가지고 그 법률에 따라서 이제 그 국고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 대한민국은 20%를 하게 돼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23.1%. 조금 말씀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프랑스 같은 경우 60% 넘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고 지원 비율 확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몰제는 삭제가 돼야 됩니다. 좀 삭제가 돼서 이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무장 병원, 면대약국 관련돼서 징수를 해야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 그 두 가지 대안을 큰 줄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정말 많은데 저희가 한정적이어서 그 시간이. 자, 2022년을 좀 돌아보면요. 정말 올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 돌아보시는 그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그 지역구에서 또 국회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에 두시고 활동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앞으로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은 우리가 함께 모두 같은 이유, 비슷한 이유로 힘들었고 또 각자가 다른 이유로 굉장히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23년이 조금 더 녹록하면 좋을 텐데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추위가 많이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조금 더 좀 마음을 합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를 당선시켜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강서 주민 여러분들 더 자주 소통하면서 강서 발전 잘 시키는 그런 국회의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은 그 돌발 질문, 약간 번외 질문입니다. 가볍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평소에 정치인의 말에는 자신의 그 정치 소신, 그 철학이 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정치인의 말은 생각의 집이다. 그 정치인이 하고자 하는 정치, 바라보는 세상, 꿈꾸는 사회를 담아내는 집 같은 것? 네. 준비하셨나요? 아닙니다. 질문지 어떤 질문하셔가지고. 돌발 질문이었는데 생각의 집. 당황스러웠어요. 이 자신의 생각이 이 안에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 정치인의 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과 함께 문재인 케어 폐기 논란에 대해서 이 중심으로 관련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말 연시 건강히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영상 2도, 대전과 광주가 영상 4도 등으로 예년보단 조금 낮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특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에선 화재 예방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